그날 밤 박성재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장면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차가운 얼음물을 머리끝부터 뒤집어 쓴 듯, 혹은 뜨거운 불덩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듯한 기묘하고도 불쾌한 감각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진공 상태처럼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귓가에 울리는 이명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와 고성이가 나란히 서 있던 그 짧은 찰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벌가 사모님과 을의 입장에 놓인 여자의 언쟁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건 우연도 단순한 대립도 아니라는 걸요.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그 팽팽한 장력은 누군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연결고리를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숨겨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흔한 갑질 현장이나 실랑이로 보였겠지만 사람의 눈빛을 읽는 것이 직업인 박성재의 눈에는 그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핸들을 잡고 있는 손에 쥔 휴대폰은 주인도 모르게 미세하게 하지만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들지 못했는데요.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 위로 지은호의 창백하지만 꺾이지 않는 얼굴과 고성이의 퍼런 눈빛이 필름처럼 계속해서 겹쳐졌습니다. 특히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는 것은 고성이의 시선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지은호를 바라보던 그 눈, 그건 단순히 귀찮은 적이나 하찮은 존재를 바라보는 경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가장 아픈 부위, 절대 남들에게 들켜서는 안 될 영린을 바라보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기이한 집착이 뒤섞인 눈에 가까웠습니다. 내 사람을 건드린 자를 보는 눈, 아니 어쩌면 내가 버렸으나 결코 지워지지 않는 나의 그림자를 마주한 자의 공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어둠 속에서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당신이 생모냐? 다음 날부터 박성재는 노골적으로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했던 이수빈과의 이별로 텅 비어버린 가슴을 채우기라도 하듯 그는 진실을 파헤치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자신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손을 댄 것은 재단 내부의 가장 깊숙한 대외비 도장이 찍힌 자료들이었습니다. 일반 직원이라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병원 VIP 병동의 기록, 한우진의 수술과 관련된 모든 타임라인, 그리고 고성의 이사장이 직접 결제하고 승인한 기부금 흐름까지. 평소라면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어도 굳이 건드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았을 정보들이 하나둘 박성재의 모니터 앞에 놓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박성재는 기어이 균열을 찾아냈습니다. 완벽할 줄 알았던 고성이의 성벽에 난 작은 틈새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이상했던 건 한우진이 병원에서 사라진 날 이후 고성이의 일정이 유난히 그리고 자기적으로 비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서실 공식 기록에는 개인 용모 혹은 휴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시간대의 법인카드가 사용된 곳의 위치 정보를 조회해 보니 지은호의 거주지 근처 편의점과 골목길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창백한 모니터 불빛을 받으며 혼잣말처럼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깔끔한데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흔적을 지우려다 지우개 가루라는 얼룩을 남긴 꼴입니다. 심증은 확신으로 변했고 의심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자백 혹은 상대가 자신의 패를 보고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성재는 고성이를 직접 불러냅니다. 장소도 시간도 고성이가 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계산해 둔 뒤였죠. 사람들의 눈이 많아 함부로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없으면서도 대화 내용은 철저히 차단되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그곳에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고한 표정으로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턱을 치켜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값비싼 명품 가방을 탁자에 내려놓는 손길에는 거만함이 묻어 있었지만 박성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은 예전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직감하고 있다는 걸요. 지은호 얘기부터 하죠. 박성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예열도 인사도 없는 직구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고성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하지만 격렬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평정심을 가장한 두꺼운 가면이 살짝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 당신한테 뭐예요? 박성재는 더 이상 완곡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차리던 박 팀장의 모습,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쫓는 사냥개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기가 차다는 듯 비웃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말합니다. 그걸 굳이 정의해야 하나? 너 같은 애한테. 기껏해야 돈 좀 뜯어내려는 꽃뱀, 주제 모르고 설치는 거머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내가 신경 쓸 급이 아니라고. 그 경멸 섞인 말, 지은호를 벌레 취급하는 그 태도에 박성재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서늘한 이성이 그 분노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럼 정의해 드릴게요. 당신이 그 아이 가족 식당까지 직접 찾아가서 10억 운운하며 협박할 이유는 단순한 간 이식 때문만은 아니더군요. 고작 수술해준 사람을 되찾아오려고 재단 예비비 계좌에서 현금 10억을 인출되기까지 하셨습니까? 그것도 추적이 어려운 고액권으로. 고성희의 손이 탁자 위에서 딱 멈춥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그 무겁고 끈적한 침묵은 고성희가 당황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박성재는 슬로우 모션처럼 지켜보았습니다. 그 틈을 놓칠 박성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해온 팩트들을 비수처럼 꽂아 넣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우진, 의료진 허락 없이 퇴원. 당일 병원 VIP 병동 및 비상계단 CCTV 기록 삭제 시도. 그리고 그날 한우진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연락받은 사람이 법적 보호자도 아닌 지은호. 이 모든 게 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운명 같은 겁니까? 박성재는 고성희의 눈을 똑바로 피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질문을 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자, 심판관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요, 그냥 묻고 싶어집니다. 지은호 혹시 당신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이름 아닙니까?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당신의 피가 섞인 존재. 세상에 나오면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명예가 무너질 당신이 버린 핏줄 아닙니까? 화광. 보이지 않는 천둥이 프라이빗 룸을 강타한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아함으로 포장했던 얼굴 위로 날것의 분노가 먼저 붉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아주 짧은 하지만 선명한 공포가 스쳤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발가벗겨질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입술을 감추기 위해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감히 누구 앞에서 추측질이야? 내가 지금 건드리는 게 뭔지 알기나 해? 하지만 박성재는 이미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분노가 거세질수록 자신의 가설이 진실에 가깝다는 확신만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부정이 아니라 들킨 자의 발악이었으니까요. 모르니까 문제죠.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떨까요? 고성의 이사장이 지은호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가족을 어떻게 짓밟으려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그 아이를 당신 눈앞에서 치워버리려 했는지. 제 아버지 이상철 회장이 알게 되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그날 두 사람의 대화는 대화를 넘어선 서로의 목숨줄을 건 싸움에 가까워집니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향해 차갑게 그리고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붙입니다. 넌 착각하고 있어. 이 판에서 넌 아직 애야. 내가 아무리 날뛰어봤자
넌 내 손바닥 아니야. 수빈이 꼴 나고 싶니? 그러자 박성재는 낮은 웃음을 흘립니다. 하 하고 터져나온 그 웃음은 비소에 가까웠습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남자의 처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처럼 굴 생각입니다. 잃을 게 없거든요. 수빈이도 잃었고 아버지 신뢰도 잃었고 제 삶의 목표도 잃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서울 게 뭐 있겠습니까? 당신 하나 끌어내리는 것, 그게 제 새로운 목표입니다. 박성재는 마지막 카드처럼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냅니다. 지은호한테서 손 떼세요. 한우진도 돈도 협박도 전부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가장 추악하게 이 이야기가 흘러갈 겁니다. 찌라시, 언론, 이사회, 그리고 당신 남편 귀에까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과 지은호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그 말 이후 고성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거칠게 밀리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박성재의 한마디가 그녀의 등을 깊숙이 찌릅니다. 어차피요, 진실은 언젠가 나옵니다. 덮으려고 할수록 썩은 내는 더 진동하는 법이죠. 선택은 지금 하시는 게 낫죠. 나중에 후회해도 그땐 늦습니다, 이사님. 고성이가 나간 뒤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박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던진 돌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는 짐작하면서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지은호는 점점 숨이 막히는 듯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자신을 위해 고성이라는 거물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녀는 좁은 방 안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연락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는데요.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그 정적은 지은호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떠올립니다. 한우진이 병상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날의 표정,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 사이에서 흔들리던 눈빛 말입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고성희의 얼굴. 왜 그녀는 나를 그렇게 싫어할까? 단순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 왜 나를 보면 두려워하는 걸까? 그녀의 눈빛 속에 스치던 그 묘한 감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고 누군가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인질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단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자신을 향해 굴러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역시 흔들립니다. 고성이를 몰아세우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수빈과의 이별 이후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지은호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당한 권력에 대한 반감, 그리고 아버지가 선택한 여자에 대한 반항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호가 겪는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정의인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보상 심리에서 오는 집착인지, 아니면 가족을 등지고 진실을 택했다는 묘한 죄책감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고성이는 다시 박성재를 찾습니다. 이번엔 먼저 연락한 쪽이 고성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며칠 전 호텔방에서의 그 히스테릭함은 사라지고 이전보다 훨씬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 더욱 날 성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지은호 안 건드려. 한우진 일도 덮으마. 그 말은 패배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여기서 안도해야겠지만 박성재는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항상 가장 물러난 척할 때 가장 잔인한 수를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녀가 꼬리를 내린 것은 항복이 아니라 박성재의 시선을 피한 뒤
뒤에서 더 은밀하고 확실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위장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은호를 둘러싼 진실이 조금씩 드러날수록 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걸요. 그것이 고성희일지 아니면 이 위험한 판에 뛰어든 자기 자신일지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지은호일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 고성희가 목숨 걸고 감추고 싶은 그 관계, 혈연이라는 끊을 수 없는 족쇄와 박성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막으려는 그 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시간이 시한폭탄의 타이머처럼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파국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